예,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최입인데요. 오늘 마지막 저의 대표이사로서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아침에 10시에 이제 퇴임식을 하고 오늘 5시에 한국기술교육대학이라고 고용노동부 산하대학이죠. 그 대학과 또 저희 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한국기술교육대학은 이제 노동부 산하에여서 그래서 이제 직업 상담과 고용 서비스에 대한 특화된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그 학장님 처음 뵈면서 굉장히 많은 좀 그 얘기를 들었고 진작에 그런 대학과 함께 교류를 했으면은 굉장히 일자리 재단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저의 그 마지막 공식 업무로서 그런 업무 체결 협약을 하고 오고 이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경기도 일자리재단 제목이 써 있고요. 그 위에 써 있는 말이 직업 상담, 교육 훈련, 일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일자리재단 처음 이제 그 대표이사로 취임했을 때 많은 분들이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경기도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근데 사업이 엄청 많았어요. 22년도에 한 90개의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 사업을 하나하나 보면은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서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딱 제가 가진 갑자기 깨달음은 딱 이 두 단어, 직업 상담과 직업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이제 고용 서비스의 어떤 본질이고요. 일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과정의 서비스 중에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 서비스가 직업 상담, 직업 훈련이고 이게 저는 가장 본질적인 고용 서비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반인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직업 상담과 직업 훈련을 제가 맨 앞에 저렇게 딱 배치를 하면서 이제 경기도 일자리재단 뭐 하는데요? 라고 하면 우리 전 직원이 똑같이 답변을 합니다. 직업 상담과 교육 훈련으로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이다. 이렇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용을 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공공기관이니까 조례에서 성립됐고요. 뭐 설립 목적은 이렇게 이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써 있는데 솔직히 저거 읽으면서 별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려운 말들로 막 좋은 말들 다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일단 연역을 보시면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7년 전에 생겼는데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4개의 기관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16년도 11월 달 보시면은 경기도 일자리센터, 경기 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 북부 여성비전센터,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은 경기도 기술학교. 이 4개의 기관이 통합을 해서 출범한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출범하고 나서 이 재단은 그냥 4개의 기관이 법인체로 합쳤을 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일자리 센터가 이제 저희가 본점처럼 되면서 부천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용인에 있었습니다. 저 센터는 제가 찾아보니까 97년도쯤 IMF 외환위기 거치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였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북부 여성비전센터는 의정부에 위치했는데 1991년도에 설립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기술학교는 이제 뿌리기술, 그러니까 지금도 뭘 가르치면 용접, 자동차 정비, 그다음에 산업 디자인, 이런 기계 선반, 아주 옛날 기술들이죠. 이런 걸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설립된 지는 1980년대 초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직업훈련 기관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그게 차츰차츰 변해져서 경기도 기술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온 것은 저 이제 90년대 초반에 저렇게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4개 기관을 통합하고 이 4개 기관을 통합하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가장 많아지겠습니까? 기관을 딱 2개가 여성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은 여성능력개발본부라는 게 중심이 되고 이제 그렇게 일이 이제 진행되니까
그 다음 17년도 10월에 야 청년 일자리가 중요한데 요즘 그래서 청년 일자리 본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빠졌는데 이제 중장년 센터가 만들어진다. 중장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성, 청년, 중장년 그러니까 뭔가 대상별로 자꾸 나누고 그 대상별 서비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여기 오자마자 그 사업들을 90개 되는 사업들을 쭉 몇몇 이제 찾아보면서 느낌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대상만 다른 거죠. 그럼 굳이 왜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대상별로 나눠서 할까? 하나로 통합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업 상담과 직업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자, 직업 상담. 누군가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러 찾아옵니다. 상담은 어차피 1대1 개인이에요. 물론 이제 집단 상담도 이제 뭐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상담은 개인 베이스 1대1 개인별 상담. 그럼 직업 훈련은 어떻게 되나? 직업 훈련은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의 훈련을 찾아서 와서 지원을 해서 거기 신청해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어려운 교육 안 받습니다. 너무 쉬운 교육 안 받습니다. 자기 수준에 따라서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교육 훈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육은 수준별로 된다. 근데 이거를 여성, 청년, 중장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전혀 직업 상담과 직업 훈련의 개념에 맞지 않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복지의 개념으로 온 것 아닐까 또는 과거의 어떤 경제 발전 과정에서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그래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23년도 제가 이제 취임하고 석 달 만에 그 본부를 서부본부, 남부본부, 북부본부, 융합인재본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별로 바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와 북부 여성비전센터가 용인과 의정부에 있었는데 거기는 여성 사업만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가면 서비스를 안 해줘요. 남성은 여기서 받지 않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지역 거점별로 바꾸자라고 하고 그 지역으로 서부, 남부, 북부 그 다음에 저기 기술학교는 이제 융합인재본부라고 해서 하면서 이 본부 내에 제가 이제 기능별로 편제를 하자. 그래서 직업 상담 기능을 하는 부서, 직업 훈련을 하는 부서, 그리고 그런 직업 상담과 직업 훈련의 기능들을 묶어서 경기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인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사업을 하는 또 부서로 개편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과감하게 3개월 만에 조직 개편을 했고요. 물론 이제 아직 시작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되진 않았고 차츰차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지역 거점 중심으로 경기도의 동서남북으로 분할을 하고 그 지역의 인구 특성과 산업 특성에 맞는 직업 상담과 직업 훈련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사업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짧지만 여기까지 지금 막 진행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기능은 이제 좋은 말들 이제 많이 갖다 놓으면서 했는데요. 일할 기회는 이제 구직자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할 기회, 기업 중심.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중심이 사람 중심으로, 구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기업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용할 기회 확대라는 식의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저희 이제 경영 방향을 만들고 아무튼 이제 좀 성과 중심으로 가자. 공공기관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비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 중심 그리고 혁신적인 경영을 좀 통해서 우리가 도민들의 일자리를 더 찾아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제 좋은 말들을 넘어가고요. 목표는 저희가 연간 취창업이 한 10,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경영 목표로는 이제 저희는 경영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높게 나면 나중에 이제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10%만 높여서 11,000명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 12,000명까지는 충분히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지역이 이렇게 4개 있는데 지금 이제 부천에 서부본부와 주사무소 경영기획본부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동두천으로 이제 재단이 이전을 하기로 지금 계획되어 있어서 거기 이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작은 진사무소 하나 열어서 지금 그렇게 지역은
크게 4개, 작게까지 포함하면 5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재단 아까 말씀드렸던 22년에 와서 보니까 90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업들, 그리고 심지어 좀 약간 너무 짜질짜질한 사업들만, 뭐 예산 5천만 원짜리 뭐 이런 사업들이 막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 아까 공공기관의 어떤 제가 성과 중심 혁신 경영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되게 이제 이런 비효율들이 그런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한 20개 정도 사업을 날려버렸습니다. 하지 말자. 그리고 어디 뭐 통합할 건 통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올해 지금 70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도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조금 일자리 재단의 그 업무의 이제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공공기관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공인회계사이거든요. 공인회계사로 이제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그 공인회계사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재벌개혁 운동을 하려고 공인회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작년에 유행했던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셨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 송중기, 도준이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편법과 불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도준이는 주주로서 펀드 매니저잖아요. 그래서 주주로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잘못된 것들을 막 이제 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준이의 대사 중에 막 저희 이제 와이프랑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줬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15년 동안 재벌개혁 운동하면서 떠들었던 얘기들이 이 드라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주주 행동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옛날에는 시민운동의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걸 자본시장의 주주들이 이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한 20년 동안 그런 소액주주 운동과 재벌개혁 운동을 했던 것이 이제는 시민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에 또 자본시장의 주주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학생 시절에 소액주주 운동을 하고 싶어서 공인회계사가 됐고 또 공인회계사 돼서 그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또 예산감시 운동을 또 열심히 했어요. 이제 회계사니까 재정에 대한 뭐 숫자를 잘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나라 예산감시도 하고 공공기관을 봤는데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가서 보니까 비효율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 기업은 돈을 벌잖아요. 근데 여기는 돈을 쓰는 곳이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는 명확하죠. 내가 얼마를 매출을 늘렸냐 또는 내가 얼마의 비용을 아꼈냐 이게 숫자로 바로바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공기관은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돈을 쓰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한계점들 이제 저도 가서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공공기관이 또 하나 이제 제가 지배구조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공공기관 정말 잘 되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공공기관의 가장 이제 그 문제점의 원인으로 꼽는 게 뭐냐면은 낙하산 인사거든요. 한마디로 이 공공기관의 경영진들, 그러니까 대표이사 뭐 그 밑에 이제 여러 중요한 부분 그 경영진들이 대부분 낙하산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딱 가서 보니까 저도 이제 낙하산으로 볼 수 있는데 모든 절차는 굉장히 공정하게 공모 절차를 통해서 뽑지만 그게 다 이제 뭐 어떤 정권의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낙하산도 제가 가서 보니까 한 줄로 내려오면 괜찮아요. 네. 자기네 경영진이 한마디로 하나의 이렇게 라인으로 와가지고 말이 잘 통하고 생각이 같아서 같이 그 기업을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대표이사는 이쪽 라인, 뭐 여기 그 밑에 뭐 누구는 또 이쪽 라인, 다 라인이 달라. 여기가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경영진이 구성돼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면 막 그 공공기관에서 연구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냐? 그렇지도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우리 노동자들이
더 똘똘 뭉치는 거죠. 어차피 저 경영진들 2년, 4년 하다 나갈 사람들인데 우리는 평생 일할 사람들이 우리가 지켜야 돼. 그래서 공공기관 노조가 세지는 이유가 그런 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하고 일을 하죠.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그래서 그 주무 부서에 뭐 진짜 주무관, 7급 주무관, 뭐 6급 팀장, 5급 저기 과장님 이런 분들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대표이사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표이사, 본부장 뭐 이런 분들 다 건너뛰고 그냥 공무원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 가가지고 처음에 놀란 게 무슨 보고가 안 들어와요.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몰라. 다 결론 나면 그때서야 통보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이거 누구랑 결정했냐? 그 6급 주무관님하고 결정해서 팀장님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사업이 만들어졌다. 그럼 내가 그거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비단 이제 일자리 재단의 뭐 단편적인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반적인 공공기관이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경영진을 하나의 라인으로 만들려고 인사의 정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의 자기 자랑하면 기사도 나왔는데 본부장을 4명을 이제 임기제로 뽑거든요. 근데 2명을 제가 내부 승진시키기로 한 거예요. 굉장히 그것도 얻어내는데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통해서 2자리를 내부 승진 자리로 얻고 그 2자리 내부 승진 자리를 뽑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 조직에서 팀장 중에서 본부장으로 이제 승진을 하는 자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아까 전에 보여줬던 여성 능력 개발 본부가 가장 크거든요. 거기가 약간 이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불만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 본부장 2자리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미 내정된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본부장을 정말 누가 맡아도 좋을 것 같은 딱 후보를 5명을 추리고 그 5분을 불러서 하도 이런 그 인사의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인사권을 내려놓고 5분이 저 옆방 가서 2명을 뽑아오셔라. 교황 선출인가요? 교황 선출. 콩클라베 방식을 제가 과감하게 해서 5분이 가셔서 2분을 뽑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이제 후보군 중에서도 안 되신 분들도 뭐 당연히 자기네 같이 논의해서 뽑았으니까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가위바위보 했는지 투표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좀 그렇게 2명의 내부 승진 자리를 이렇게 좀 공정하게 뽑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또 선발되는 2분도 도하고 굉장히 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좀 능력 있는 분을 보내달라. 이쪽 경제 일자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보내달라고 해서 여러 그런 논의를 거치면서 굉장히 좀 우수한 분들을 뽑고 그렇게 이제 경영진이 그러니까 제가 인사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이제 뽑으니까 밑에 이제 우리 그 직원들이 보기에도 위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라는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영진과 우리 노동자 간에 이제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뭔가 일이 좀 잘 추진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공공기관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제가 그걸 3개월 만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인사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잘 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이 조직이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조직 개편이 되고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기 성과 이런 거는 그냥 다 자랑하려고 써놓은 거니까 볼 건 없고요.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도대체?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마지막 2장이 핵심입니다. 자, 일자리 재단에 와서 일자리 재단이 이제 조직 개편하고 뭐 이런 이제 그 내부적인 거 하면서 이제 외부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인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문제는 크게 이제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경기적 미스매칭 문제. 그 다음에 구조적 미스매칭 문제. 마찰적 미스매칭 문제. 근데 이제 경기적 미스매칭 문제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고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현상인 거죠. 이런 현상이 나면은 이제 뭐
국가가 예전에 이제 과거를 껴오는 거. 옛날에 일자리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랬지? 아, 성장이 잘 됐지. 아, 그럼 우리가 이제 성장 정책을 써야겠구나. 이제 산업 정책, 기업 정책을 쓰면서 이제 재정을 쏟아붓거나 기업들을 푸시해가지고 그런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일자리 창출 쪽에 힘을 쓰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 그게 이제 경기적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이 경기적 미스매치 문제는 진짜 큰 과제예요. 어려워요. 국가가 그런 산업 정책과 뭐 기업 정책을 쓴다고 해서 바로 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이제 두 번째 구조적 미스매치 문제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가 IT 붐이 막 좀 일어가지고 갑자기 뭐 코딩하는 프로그래머가 막 부족해가지고 막 조금만 뭐 코딩 배우면 바로바로 막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런 막 IT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이제 단기적인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또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경기가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업종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뭐 거제나 이런 쪽에서 이제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분들이 실업 사태가 확 나타나는 문제죠. 이런 게 이제 구조적 미스매치 문제인데 이 구조적 미스매치 문제는 결국은 그 지역이나 그 산업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빠르게 직업 훈련을 통해서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통해 4년을 통해서 교육시켜가지고 전공자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의 직업 훈련 기관이나 이렇게 공공의 직업 훈련 기관이 빠르게 뭐 1년 과정, 6개월 과정, 3개월 과정 무슨 자격증을 따게 직업 훈련 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은 그런 구조적 미스매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찰적 미스매치 문제는요. 이것도 이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정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중소기업이 열심히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데 자기 홈페이지만 올리는 거죠. 아무도 들어와 보지 않는 자기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가 또는 민간에서 정보를 더 쉽게 교류할 수 있게 해줘서 구직자와 구인 기업이 이제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게 마찰적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물 좀 주시면. 네. 예. 근데 이제 마찰적 미스매치 문제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풀기 쉬운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구직자는 내가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노동의 어떤 그 조건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높이를 이제 맞춰주는 작업도 어떻게 보면은 마찰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요즘은 점점 그 눈높이가 격차가 심해져가지고 맞추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각각의 일자리의 문제와 해결 방안이 이런 식으로 경기적 미스매치 문제는 산업정책, 기업정책이나 이런 거를 재정으로 또는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고 구조적 미스매칭은 이제 직업 훈련을 통해서 하게 되고 마찰적 미스매칭은 이제 정부 교류나 여러 가지 취업 알선을 누군가 중간에 열심히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직업 상담의 기능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각각의 문제와 해결 방안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게 노동 경제학에 나오는데요. 제가 아주 이제 회계사 준비할 때 옛날에 공부를 했었던 거죠. 다 까먹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또 다시 알게 된 이유는 제가 직업 상담사 시험을 봐가지고 직업 상담사를 땄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재단의 주요한 기능인 직업 훈련과 직업 상담이 있는데 직업 훈련은 바로 와닿아요. 가서 뭐 교육 받으라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받으라. 근데 직업 상담은 대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가 이런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노동경제학 과목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이 직업 상담이라는 기능이 단순하게 옛날에 이제 한마디로 취업 알선 그 시구 좀 지방에 가면은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역 옆에 그 이제 직업 소개소, 취업 알선 이렇게 이제 뭐 알선소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지역에 가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단순하게 어디를 연결해 주는 것은 아주 일차적인 거고 아주 긴 안목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다.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IQ 테스트를 합니다. IQ 검사를 해가지고 IQ를 한번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 중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적성검사라는 걸 받아보셨어요. 저도 이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간호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도 제가 간호사 나온 것에 대해서 왜 간호사가 나왔는지, 그럼 너는 앞으로 진로를 뭘 해야 되는지 얘기해 준 적은 단 한 명이 없었어요. 그냥 IQ 테스트처럼 점수를 확인하는 것처럼 하고 끝나는 거였죠. 근데 이게 우리가 왜 중학교 때 그런 과정을 도입을 했냐면은 이게 이제 유럽에서 특히나 독일에서 오랫동안 이런 그 진로 설계, 진로 개발, 적성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돼 있고 그 이론들에 의해서 외국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교육과정에서 하긴 했는데 막상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사람들이 이제 입시에 매달려서 좋은 대학 가고 그러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철들면서 내가 뭐 하고 싶은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일자리 찾아가는 게 이제 한국의 현실인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너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이라고 너무 좁게 보고 있거나 취업 발전 쪽으로 아니면 그러면서 이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직업 상담사를 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쭉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구인구직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구직자하고 제가 이쪽에 구인 기업을 좀 이렇게 약간 억지스럽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게 뭐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학문적으로는 훨씬 더 엄청 디테일하게 나눠져야 되는데 아주 단순한 겁니다. 자, 20대, 20, 30대의 대졸 이상의 좋은 대학을 나온 스펙 좋은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구직자 이런 분들은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에 알아서 자기가 취업을 합니다. 자기 취업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정계층에서 이제 또 이루어지는데 그 고령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이제 소위 말해서 스펙이 없으신 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취업을 하냐면은 친구나 친구를 소개로 또는 요즘 그 벼룩시장 요즘 중부물품을 파는 데가 아니라 이 취업 발전 일자리를 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은 기업에 이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튼 자기 취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기 취업에서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직자도 그렇고 구인 기업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실패가 되면은 공공의 이제 기관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 공공을 바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제 민간의 매칭 기관,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지금 뭐 사람이 코리아 알바몬 알바몬은 뭐 이제 알바니까 조금 여기서 따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이제 민간 매칭 기관 그리고 뭐 좀 고급 인력이면 이제 헤드헌터 뭐 이런 데 통해서 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취업이 돼서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 가고 또 여기서도 역시 뭐 스펙이 낮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벼룩시장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작은 곳에 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런 분들이 단순 노무 일자리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뭐 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가서 이제 단순 제조업을 하는 생산직으로 일하시거나 또는 이제 뭐 청소 미화, 뭐 음식점 뭐 이런 데 또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요즘 이제 돌봄, 요양보호사나 이런 쪽에 많이 일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또 알아서 찾아가시면 괜찮은데 그걸 못 찾으신 분들이 이제 공공으로 넘어오십니다. 공공으로 넘어와서 공공에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기 취업과 민간 매칭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공공의 서비스, 즉 직업 상담이나 직업 훈련들을 특별히 받지 않고 알아서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공공으로 넘어온 분들은 이제 공공에서 직업 상담과 직업 훈련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취업률이 실업률이 보통 한 이제 우리 뭐 많으면 한 3% 넘고 3% 넘죠. 우리가 3% 좀 넘는데 3.5% 아마 미만으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중에 3.5% 정도가 결국 취업이 안 된 실업자들이 이제 이 공공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한 96%는 자기 취업을 해서 취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취업이라는 걸 통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공공은 그 중에서 이제 취업을 못한 실업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1,400만이고요. 실업률이 한 2.8% 정도 됩니다. 한 20만 명이 이제 실업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그 20만 명이 타겟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20만 명을 취업을 시켜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경기도 일자리 재단뿐만 아니라 국가가 여러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여성 세일센터, 이제 여성 가족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훈련을 시키는 기관이고요. 이제 중장년 희망 일자리 센터도 있고, 근데 고령자 인재, 또 장애인 또 고용을 위해서 장애인 센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특정 계층이나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 있고, 전계층이 이용하는 거는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나 워크넷의 시스템을 이용한 시군 일자리 센터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군 일자리 센터에 가면은 직업 상담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찾아오시는 분들이 50대 이상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번에 싹 한번 경기도에 31개 시군 일자리 센터를 조사했는데, 50대 이상의 이제 남성분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경비, 단순 생산 노무직에 제조업체 이렇게 작은 데 이제 연결해주고, 여성분들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음식점, 그다음에 미화,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돌봄 쪽 많이 연결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이렇게 공공이 열심히 저런 센터들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뭐 직업상담사분들도 엄청 많이 고용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누구를 만나면 사람 없다? 왜 많은 우리 청년들은 뭐 청년만 취업률로 따지면 우리가 한 25%까지 보잖아요. 25%, 4분의 1을 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고민해봤어요. 제가. 뭐가 문제일까?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착안했던 게, 저 워크넷이라는 게 고용노동부가 독일의 모델을 가져온 겁니다. 독일이 아까 전에 이런 뭐 적성검사니 뭐 이런 거 뭐 되게 잘 된다고 있잖아요. 진로 설계나. 그리고 이런 구인 구직 DB를 거의 국가적으로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취업 알선들이 정말 잘 이루어지게 이제 하는 거죠. 심지어 이제 자기 취업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독일은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기보다는 그 이제 자기네 국가 시스템 내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모델을 이제 우리도 가지고 와서 워크넷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워크넷은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자는 거기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사람은 와서 등록을 해요. 근데 기업들은 여기 와서 이제 구인 채용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별로 안 와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있어요. 뭐냐면은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보호와 차별금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남성, 여성을 기입하게 할 수 없고 나이를 기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나는 이 자리는 남자가 와서 일했으면 좋겠는데 이 구직 등록한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나이도 요즘은 다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기업들이 와서 보니까 결국은 여기 와도 별 볼 일이 없네 라고 하니까 이제 기업들이 안 오는 거예요. 또 거꾸로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여기 괜찮은 일자리가 안 오니까 구직자도 구직자가 실업급여 받을 때만 잠깐 등록해서 받지, 취업상담사가 전화와서 저 뭐 선생님 저기 뭐 일자리 알아봐주세요. 예. 제가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고 이게 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워크넷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층, 그냥 이제 젊은 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50대 약간 이상의 뭐 그런 분들은 그런 단순 노동자 일자리 잘 가시는데 그 뭐 20대, 30대, 40대는 이제 잘 안 가게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뭘 했냐면은 저희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잡아봐라는 이제 일자리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딱 보면은 일자리가 있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여기도 이름은 저렇게 지어놓고 처음에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했는데 기업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등록을 안 해주는 거죠. 이거 못 구한 거예요. 또 열심히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잡아봐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경기도와 31개 이제 경기도 안에 있는 31개 시군이 운영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다 거기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찾거나 뭐 좀 지원을 받고 싶은 뭐 기업이나 뭐 개인이나 이제 이 잡아봐야 오면 여러 사업들이 뭐 몇천 개가 있습니다. 쭉 보면은 지역별로 그렇게 찾아가지고 이런 걸 신청해서 지원받거나 내가 이제 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정책을 알리고 거기 와서 신청하고 접수하는 그런 사이트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이제 목표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원래 본질로 가자라고 해서 일자리 정보를 가져오자. 일자리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까 고민을 하셨죠. 근데 일자리 정보를 막무가내로 막 긁어 모으면 한마디로 벼룩시장에 있는 거 그냥 싹 스캔해가지고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요. 괜찮은 일자리. 매력적인 일자리. 근데 또 너무 매력적인 일자리는 이미 자기 취업으로 다 끝났어요. 그나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일자리 중에서도 괜찮은 일자리를 한번 골라보자. 근데 이거 우리가 고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고민을 하고 조언을 구한 결과 이제 제가 대기업들을 만났어요. 삼성전자를 만나서 삼성전자에서 정말 착한 일을 해요. 삼성전자 안에 상생협력센터가 있어서 협력업체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자리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들이 채용을 하려면 자기가 물론 이제 알아서 뭐 민간 플랫폼에도 올리고 하겠죠. 근데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걸 삼성전자에 의뢰를 해요. 그 삼성전자가 그걸 모아가지고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한테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협력업체 1차 벤더야 2차 벤더야 괜찮은 기업이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 청년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한 1000여 명을 이제 취업 안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 100개 기업에 몇 명이나 해주나 이게 궁금해서 협력업체가 한 2000개 정도 된다는데 이건 굉장히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런 걸 이제 숫자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니까 비공식 통계니까 그냥 듣고 흘리세요. 그리고 1년에 한 10,000명 정도로 거기서 취업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한 1000명 정도를 취업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9,000개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좋아요. 삼성전자 협력업체면 비록 큰 1차 벤더는 아니어도 그래도 협력업체면 괜찮은 기업들이 있지 않겠냐. 안정적이고 그 정도 달라. 그러니 이제 협약을 했지. 받아오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삼성전자가 사람이네 삼성전자 협력업체 채용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니까 현대차도 있더라고요. 현대차 찾아갔지. 야, 니네 거 현대차, 그 협력업체 채용관에 있는데 그거 우리한테 줘. 그래. 거기도 이제 받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막 소문을 내고 알아봤더니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또 자기네가 거래하는 우수한 중소기업의 채용을 돕기 위해서 또 자기네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도 또 중소기업 중앙회가 자기네가 또 중소기업들 우수기업 뽑아가지고 또 그런 아주 이제 이런 걸 지금 다 긁어모았어. 그랬더니 오늘 날짜로 세봤더니 12,800개 정도 되더라고요. 40,000개 일자리가 모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모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한번 걸른 거죠. 대기업의 협력업체고 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협회에서 나름 우수 중소기업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협력 수준이 조금씩은 달라서 어떤 기업은 아예 이렇게 이제 정보를 다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업은 그냥 사람인의 링크를 줘서 그냥 다시 사람인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지금 올해 첫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더 잘 돼서 그런 정보들을 더 많이 가져오고 실제 워크넷에 상응하는 정도의 구인 정보를 저희가 이제 받아내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고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지금의 일반적인 직업 상담은 사람을 놓고 일자리를 찾아줘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자리를 가지고 사람을 찾잖아요. 어떤 게 더 매칭의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일자리를 갖고 찾는 게 낫죠. 그렇죠. 왠지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저도 한번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아주 올해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하반기 사업이 그겁니다. 직무, 일자리를 놓고 사람을 찾는 헤드헌팅 방식의 직업 상담을 해보자. 기존의 방식을 하면서 더불어서 이것도 해가지고 뭐가 정말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기술교육대학하고 MOU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술교육대학의 지금 총장님이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고용보험을 최초로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성함이? 유길상 총장님이신데,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짧은 시간 만나는데 할 얘기가 많으신 거예요. 제가 막 이런 얘기 했더니 막 또 본인이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했던 이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직무를 놓고 사람을 구하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한국 기술교육대학에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금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진짜 우리가 협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이제 부임을 옛날 알아서.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우리 할 건 해야지. 할 건 해야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이제 펼쳐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아까 구조적 미스매칭과 마찰적 미스매칭 중에 이제 마찰적 미스매칭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방향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금 자바바에서 그렇게 10,000개 일자리 정보를 가져온 거를 워크넷에 연결을 해주려고 해요. 지금까지 워크넷이 그 정보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올해 고용노동부가 1월달인가 2월달에 빈 일자리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 빈 일자리 대책에 보면은 워크넷과 자바바를 연계하겠다고 본인들이 써놨어요. 고용노동부가. 우리랑 협의도 없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당장 연락을 했죠. 고용노동부에 이제 실무자한테, 우리 이제 팀장님이. 그랬더니 위에서 얘기된 거지 자기네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마침 또 장관님을 좀 아시는 분에서 연락을 드렸죠. 장관님 발표 내용이 이런 게 있던데 아직 실무단에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막 일사천리로 진행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연계를 하기로 이제 확실하게 그거는 이제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니까 고용노동부가 쓰는 워크넷은 행정망을 쓰고 있거든요. 네, 내부 인트라망넷이죠. 근데 이제 우리 자바바는 이제 외부에 있는 이제 망이니까 보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 워낙 보안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그걸 기술적으로 해결하면은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을 목표로 지금 연계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되면은 워크넷에 진짜 한 10,000개의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고 시군 일자리 센터에서 이 직무를 가지고 직업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가면 우리나라의 진짜 획기적인 이거는 이제 변화가 올 거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인 구직 시스템의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단초를 아무튼 지금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지금 이제 마련을 해서 그걸 한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도자료 나간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날 보도자료로 10,000개 일자리 목표해가지고 진짜 한 9개월간 이걸 위해서 달려왔는데 올해 아까 전에 세어보니까 12,800개 해서 자신감 있게 10,000개 일자리 확보했다고 보도자료 내작하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까지 이제 설명을 보도자료 오늘 발표를 했고 오늘 3시간 나갔어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구인구직 시스템의 이제 변화 그걸 설명했는데요. 뭐 다 말씀드린 거니까 괜찮은 일자리 10,000개, 그다음에 적극적인 구직자 10,000명을 확보하자.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그래서 사람 중심의 상담, 여기 일자리 중심의 상담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내고, 기존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그 직접 일자리 사업을 해요. 왜냐면은 실제 뭐 인턴 할 사람 뽑아가지고 어떤 기업에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도 이제 선발하고 기업도 선발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딱 DB가 완성이 되면 그 선발이 굉장히 단순하게 이제 그 풀 안에서만 뭐 추첨제로 뽑든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나 일경험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할 때는 최대한 이거를 전제로, 이 DB를 전제로 사업을 만들면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고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한마디로 인턴으로 채용을 하게 만들고 뭐 그 급여를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사람 채용하는 거거든요. 단 몇 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근데 이제 그 비용을 국가는 뭐 이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조금 최저임금보다는 더 주죠. 뭐 이제 그런 걸 지원해 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대상은 적고 돈은 많이 들어가서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공공 일자리 해가지고 어르신들 풀뽑기 하고 옛날에 저기 한참 지난 정부에서 또 비난 받았던 게 뭐 저기 대학교 저기 형광등 끄면은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돈 준다고 했던 뭐 그런 이제 사업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이제 돈을 풀려고 하는 사업인 것은 복지적 차원이 있는 거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지만 실제 이런 직접 일자리 사업이 정말 그러면 일자리로 연결되느냐? 연결은 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거는 아주 좀 수준이 낮은 고용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들 이렇게 OECD에서 쭉 비교하면은 그 고용 서비스에 돈이 들어가는 게 이런 직접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는 거, 뭐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실업급여 이렇게 해서 쭉 다 그런 걸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예산 쓰는 비율을 정하거든요. 근데 선진국들은 대부분 직접 일자리에 그 예산이 안 써요. 대부분 이쪽 간접적인 직업 훈련과 상담과 이런 쪽에 이제 더 재원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제 직접 일자리 좀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러면 언젠가는 줄어들어야 될 사업 분야이긴 하지만 일단은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DB를 전제로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이제 커리어 부트라는 부트 캠프라는 걸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재단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어요. 매년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직원들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팀장님 한 분이 된 건데, 직접 일자리 사업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 또 기업도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러지 말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운영하자 그래가지고 인턴을 하고 싶은 사람들 풀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싶은 기업들이 일을 가져오는 거지, 프로젝트로.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발주를 하면은 여기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비를 이제 준다면 고용관계나 이런 그 고용관계를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제 지원하는 비용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런 이제 좀 약간 비용을 효율적으로 아끼면서 비슷한 일 경험을 시키게 하는 그런 사업도 내년에 좀 추진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예, 일자리 재단에 한 아까 말씀대로 70개 정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 좀 말씀드렸고, 참고로 이제 일자리 재단 이해하시라고 좀 설명드리면 일자리 재단의 정규직 직원이 28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80명 정도는 이제 소위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일자리인데요. 그 80명 중에 50명은 직업상담사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 120명 정도를 저희가 또 연간에 위탁사업, 그러니까 도에서 이제 발주해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그때 필요한 사람을 또 추가로 이제 임시 고용을 하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한 120명을 써요. 그래서 연간 한 40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800억 정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 1,800억 중에 850억이 이제 그 지원금이에요. 직접 나온 뭐냐면은 우리 중소기업에 그 일하는 청년들이 이제 그 근속 기간이 짧아요. 왜? 처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한 거는 한 달에 이 친구들한테 20만 원씩 돈을 주고 또 10만 원씩 복지 포인트를 줘서 3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이제 이거를 하는 돈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청년들 면접 수당을 주는데 대기업의 면접 보면은 면접비를 주잖아요. 면접료를 받고 오는데 중소기업 면접비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중소기업들에 가서 면접 보고 온 걸 증명하면 5만 원씩 면접비를 줍니다. 그래서 면접 수당을 이제 이거를 1년에 10번까지 줄 수 있게 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청년들 지원하는 것에 한 8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800억 예산 중에 850억이 이제 그렇게 크게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돈을 가지고서 저희가 한 70개 사업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하여튼 400명이 1,800억을 쓰는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조직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기도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거점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크넷에 통해서 했는데 성이 안 찼다. 네. 이게 상담에 우리 상담사분들이
이게 이제 단순 취업 알선에 너무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일자리 센터 노학래 또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일맥상통하는데 너무 우리가 그 실적 위주로 워크넷이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막 어렵게 상담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분들도 실적을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되게 까다롭네 뭐 그냥 더 연결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 고도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31개 시군의 상담 고도화를 해서 계속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이건 시간이 매우 많이 오래 걸릴 일이긴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현실적인 한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바우처 얘기하셨는데 일단 저는 그냥 상담 자체가 무료로 계속 어디 가서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우처를 굳이 줄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서 좀 상담 고도화가 풀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 박정훈님의 그 수요는 맞춰줄 수가 좀 없을 것 같다. 상담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상담 고도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자체 이양 문제는 해야 돼요. 고용노동부가 꽉 쥐고 서서 실적 위주로만 평가하니까 일자리센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취업 알선 단순 어떤 식이냐면은 50대 누가 오셨는데 이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양보호사 하는데 오래 안 해요. 근데 이분을 한 달마다 계속 그냥 취업을 하면은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요 고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실적 올려주는 고객으로 한 달마다 직업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고용노동부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좀 과감하게 이런 실적 위주를 없애고 지자체에다가 특성에 맞게 좀 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자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도 안 되고 오히려 지자체가 하고 싶은 것에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대학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4년 동안에 좋은 인력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산업 정책과 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뭐 지금 이제 대학의 위기인 시점에는 이걸 또 지역의 또 이런 취업에 필요한 그 직업 훈련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대학들이 이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고령화 이슈 말씀드린 저는 인생 신고작 센터잖아요. 저는 전 국민이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전 국민이 진로 검진을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뭐 2년마다든 3년마다. 근데 재직자라고 취업돼 있는 상태니까 이 사람들은 상담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이직과 전직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는 제가 이제 그거를 지금 경기도에 제안을 했는데 평생 진로 상담을 하는 거를 해보자 했는데 언젠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실행될 정책은 가능성은 좀 없지만 저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일자리 1만 개가 그럼 얼마나 매칭했느냐. 근데 아직 매칭을 지금 시작하려고 이제 DB를 만들었어요. DB를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저는 그 사업 아까 전에 일자리를 놓고 사람을 찾는 그 새로운 상담 그 사업을 통해서 한번 매칭의 가능성들을 높여보는 그런 일을 이제 앞으로 해야 돼서 성과가 거기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재화 이 목표는 뭐 모든 기업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민간이든 공공이든 이 명확한 미션 비전, 뭐 핵심 가치, 그다음에 경영 방향을 만들어 놓고 솔직히 그냥 공공기관은 하던 일을 합니다. 매년 작년 하던 사업 또 하는 건데 앞에 뭐 미션 비전 막 모습을 바꾼 것처럼 하지만 사업은 그냥 사업대로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제 경영 방향 4가지 아까 전에 일할 기회, 고용할 기회, 그다음에 성과 중심, 그다음에 혁신 경영 이렇게 놓고 각 직원들이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일이 이 4개 중에 무엇에 해당되는지 토의를 해봐라. 팀마다 그 내재와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일할 기회를 확대하는 거 뭔지, 혁신 경영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감으로 내가 일하는 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당되니까 이것도 해당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우리의 핵심 가치가 이 4가지구나.
라는 거 이제 습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시킨 게 아닌데 문서를 쓰는데 공공기관 문서 많이 쓰거든요. 문서 쓸 때마다 맨 앞에다가 그 키워드 4개를 꼭 집어넣는 거예요. 버튼식으로. 이 사업의 목적을 쓰는데 이 목적을 자기가 생각에는 이건 일할 기회 확대야 라고 거기다 딱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이것을 팀별로 한 것을 본부별로 묶고 다시 재단 전체로 묶었어요. 그렇게 해서 발표를 갖고 막 하니까 제가 그 발표도 부서장을 시킨 게 아니라 부서장, 팀장 말고 이제 부팀장, 차석이라고 그러는데 차석한테 발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차석이 이런 거 발표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막 시켰어. 그러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공부했겠어. 대표이사 앞에서 발표하려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가 우리 팀원들이 얘기한 것들을 다시 종합하고 다시 묶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팀장뿐만 아니라 차석까지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개념들을 찾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팀원들에게 계속 그걸 같이 사업하면서 얘기하게 되니까 내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저는 내재화를 좀 이뤄냈는데 물론 뭐 이제 제 생각이에요. 직원들이 진짜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계속 갖자라는 목적의식을 좀 주입을 했습니다. 엄청난 세뇌 작업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매일같이 떠들었어요. 지긋지긋하게. 네. 그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제한제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보상은 1등에게 100만 원 정도의 굉장히 큰 금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과감하게 돈을 썼어요.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이제 공식 프로세스는 이런 거 없나요? 그 재원 이거 이제 운영비에서 쓴 거죠. 운영비에서 그렇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플랫폼과 전산팀이 구분된 거는 저 없을 때 이미 했던 거라 제가 분리된 내용 모르는데 플랫폼 팀은 주로 컨텐츠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기술적인 거는 대부분 외주를 줍니다. 그래서 꼭 전산에 대한 그 기술이 없어도 대부분 외주를 활용해서 하고 오히려 플랫폼 팀은 아이디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팀으로 하고 그냥 전산팀은 순수하게 내부의 이제 전산에 대한 관리하는 것으로 좀 저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 일자리나 해외 인력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고민한 적은 없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해외 일자리 사업을 그 박근혜 정부 때 하면서 좀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뭐 하면서 이렇게 사라져서 다시 한번 그런 거 하자라는 지금 원래부터 뭐 남미로 보낸다 얘기를 하는데 중동으로 보내고 뭐 하는 거. 뭐 근데 지금 이제 다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기업에서 그러니까 저기 이 공공에서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들이 나름 성과가 좀 있었다고 평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외 인력을 유입하는 부분은 아까 외국인 노동자하고 맞물려 있는데 솔직히 경기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왜냐면 농촌 가면은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뭐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별히 지금 경기도는 그 부분에 포커싱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력이 이제 풍부하니까 최대한 여기 자체 인력만 쓰자는 취지고요.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 도지사가 비자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한테 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해서 필요한 인력만큼 이렇게 충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제가 하나 좀 새롭게 한 거는 경기도에 인구가 많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경기도 일자리 말고 저는 전국적인 일자리로 지원을 이렇게 좀 연결을 해주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조선업종이 지금 용접 인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하는데 전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기 막 경남까지 머니까 이제 전라북도 군산에 조선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쪽에 이제 업무 협약을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랑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용접 관련된 인력을 그쪽으로 좀 연결해 주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단 내려가려고 하는 분들도 없고 일단 용접이라는 게 좀 너무 어려운 거라 전국적으로 지금 1만 명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네팔에서 3,000명을 데려와요. 가지고 3,000명한테 용접을 가르쳐서 조선소로 이제 보내겠다라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는 좀
국내 세계를 보려고 한번 경기도가 그 나서서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그냥 그 군산 조선을 그냥 한 명이라도 보내달라고 진짜 그렇게 간절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한 1만 개 일자리를 모은 거는 경기도 일자리만 모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협력업체들은 전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경기도의 도민을 어디든지 취업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좀 계속 펼쳐보려고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조선업종 해봤는데 그 뒤로도 좀 더 이어져서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과감하게 줄인 사업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짜질짜질한 뭐 5천만 원짜리 사업은 이렇게 뭐 크게 성과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과감히 좀 정리를 했던 거고요. 또 이제 통폐합 시키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쪽 사업으로 이 진짜 구인구직 시스템 DB를 이제 구축해서 이걸 통해서 진짜 여기서 일자리 매칭에 성과를 내보자라고 새로운 방향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과감하게 이제 버릴 건 좀 버리고 그런 쪽에 집중을 이제 했죠. 아직 뭐 성과를 이제 하반기에 내야 되는 타이밍이 저는 나왔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그 성과가 날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혹시? 아니. 네. 우리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최희배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